우왕의 행차. 구렁이 한 마리가 풀밭을 누비며 가고 있었다. 통통하게 살이 찐 걸 보면 겨울잠을 잘 구멍을 찾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러고 보니 동작도 민첩하지 못해 보였다. 어디선가 수리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내리꽂히더니 꿈틀거리는 구렁이를 차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약육강식. 방원은 수리가 지나간 가을 하늘을 쳐다보며 문득 그렇게 느꼈다. 자연의 섭리는 완벽한 질서 속에 있었다. 찌는 듯하던 무더위는 어느 사이인가 물러가고 시원한 바람이 구름을 쓸어가는 가을이 되어 있었다. 백로가 날았다. 눈이 부셨다. 가을물을 바라보고 백로가 내려왔네. 흰 서리가 내리듯 백로가 내려왔네. 마음이 한가 얼마 동안 가지 않고 물가 모래 위에 홀로 서 있네. 일찍이 이백은 백로를 보며 가을을 노래했다. 수창궁의 숲에도 백로가 날아왔다. 맑고 높은 하늘로 뻗어나간 전각의 추녀 끝에 흰 구름이 한가로이 걸려 있었다. 최영은 길고 긴 희랑을 돌아 주상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환관과 궁녀들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훈구 대신을 예우했다. 그때마다 최영의 하얀 수염은 바람에 날렸다. 우왕은 봉가이의 속살을 만지며 무아지경이 되어 있다가 최영이 들어왔다는 환관의 전갈에 몸을 일으켰다. 봉가이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옷깃을 여미며 현문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최영은 어전에 들어 깊은 예를 올렸다. 우왕의 기분은 썩 좋은 편이 아니었다. 어쩐 일이시오 장군. 전하, 오늘은 아리옵기 송구스러운 말씀을 여쭙고자 하옵니다. 우왕은 눈살을 찌푸리며 동문서답했다. 허허허, 지난밤은 황난성의 집에 가서 딸을 하나 달랬더니 그 방자한 것이 내게 보는 앞에서 혀를 물고 죽습디다. 동문서답도 이쯤 되면 경우를 넘어서고 있었다. 임금이면 지존인데 지존이 훈구 대신의 면전에서 이 같은 말을 입에 담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최영은 약간 고개를 돌리며 외면했다. 임금은 무치가 아니요. 무치란 뭐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일 터인즉 어찌 왕명을 거역하여 혀를 문단 말이요. 황난선의 목을 치고 왔지요. 그 자리에서요. 그것은 사실이었다. 최영은 이꼴한 것도 그 때문이요. 그것을 계기로 우왕의 방탕함과 조종 중신의 행패를 직언할 심산이었다. 우왕은 최영의 입을 막기 위해 동문서답했으나 최영에게는 오로지 직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셈이었다. 전하, 나이든 최영은 돈수 100배하고 아래옵니다. 전하께서 밤마다 대궐의 담을 넘나드시며 양가의 규수를 범하시고 더러는 대궐에까지 데리고 들어오신 것이 백성들에게는 원성이 되고 있사옵니다. 닥치시오. 원성이라니. 어느 놈이요? 어느 놈이 그따위 망발을 입에 담는단 말이요. 우왕은 자리를 차고 일어서며 소리쳤다. 최영은 나직한 목소리로 하고자 했던 말을 계속했다. 전하, 불충한 노신의 간언을 어여삐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금 조정은 기강이 없사옵니다. 인견미, 염흠방 등의 권문 세도가는 가렴주구를 일삼고 있사옵니다. 어리석고 힘없는 민초들만 저들 권문 세도의 발 아래 쓰러져 가고 있사옵니다. 전하, 어리석은 민초들을 불쌍히 보시옵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보시오 장군, 경의해보시오. 임금에게는 힘이 없고 경에게는 힘이 있질 않소. 경의하시오. 이 나라의 모든 정사는 경히 보시면 될 일이 아니오. 우왕은 말을 마치고 현문으로 나갔다. 최영은 울음을 토할 듯한 심정으로 앉아 있었다. 만감이 서려오는 착잡함을 가눌 길이 없었다. 혼조로세 혼조야. 최영의 입에서는 저절로 한탄이 흘러나왔다. 현문이 열리고 우왕이 다시 나왔다. 우왕의 뒤로는 봉가이를 비롯한 소향비, 연쌍비가 따르고 있었다. 세 사람의 후궁들이 입은 옷은 휘황찬란했고 그녀들의 몸에 걸친 보석들은 움직일 때마다 눈을 어지럽혔다. 허허허, 장군, 난 월장을 합니다. 천천히 놀다가 가시오. 얘들아, 뭘 하고 있느냐? 전하, 전하. 최영의 목소리는 우람하고 간절했으나 우왕은 못 들은 채 궁녀들을 데리고 방을 나갔다. 최영은 몸을 일으키기조차 어려웠다. 우왕의 음란함은 이루 헤아릴 길이 없었다. 고려사나 고려사저려는 조선왕조에 들어와서 다시 쓰여졌으니 관사의 성격이 있는지라 그 기록을 다 믿을 수는 없다 해도 지금에 이르러서는 다른 기록을 상고하기가 어렵다. 고려 사저료에 적혀있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왕 10년 정월, 조정에서는 우왕의 광태가 날로 심함에 해명전과 혈릉에서 제사를 지내며 기도까지 드린 일이 있었다. 이때도 우왕은 노영수의 동생인 노빈의 집에 자주 들르곤 했다. 그것은 빈의 아내를 탐하기 위해서였다. 같은 해 5월 궁녀들과 함께 월장을 하여 자하동에 있는 염흥방의 집에서 잤으며 이튿날에도 궁녀들을 데리고 자하동에 가서 함께 혼욕을 하며 희롱했다. 같은 해 6월 이인임의 집에 간 일이 있었다. 처음 조영길은 이인임의 종의 사위가 되어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봉가이였다. 이님은 이 아이를 우왕에게 바쳤다. 행음이 끝난 다음 영길에게 전농부정의 벼슬을 내렸다. 7월 우왕은 패랭이를 쓴 모습으로 궁녀들과 환관을 앞세우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돌았는데 사람들은 풍악소리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때부터 우왕은 패랭이를 쓰고 방거리를 쏘아다니는 버릇이 생겼다. 이 같은 소문이 송도에 퍼져나가자 패랭이를 쓴 가짜 우왕이 출몰하여 닭과 개를 잡는가 하면 혹은 협박하고 약탈했다. 8월 교회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면서 피리를 불고 노래하며 북치고 춤추며 무당놀이를 하면서 탄식하기를 사람이 세상에 사는 것이 초로와 같도다라고 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 봉가이를 데리고 성문으로 나가 동곽의 개천에 이르러 나무 사닥다리를 띄워 배를 만들고 손수 끌면서 장난을 했다. 어느 때는 우왕이 이인님의 아내 박씨와 이인님의 별장에 가서 잠자리를 같이 한 일도 있었다. 일찍이 우왕은
이님의 아비라고 했으므로 박씨를 존대하여 어미라고 불렀다. 우왕이 본가일을 항상 총애하여 이님의 집에서 사기 때문에 이님은 별장에 나가서 있는 날이 많았다. 같은 해 11월 문화시중 채영과 수문 하시중 이성님이 환관 김실에게 이르기를 선왕 때에는 한 달에 아일 100관이 모여서 조회를 하는 날 6번 있었는데 지금은 아일이 이틀뿐인데도 매양 조회를 보지 않아 백관들은 반의 차례도 알지 못하니 매일 아침 아회 때에는 반드시 조회를 보도록 아려라 라고 당부했다. 김실이 우왕에게 가서 그대로 전했으나 우왕은 아무런 대답 없이 용덕의 집에 가서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 백관들이 모두 모였으나 우왕은 용덕의 집에서 곧바로 남쪽 교회에 사냥을 나갔다. 용덕은 통제원 여족인데 처음 노씨의 궁인이 되었으나 노씨보다 더한 총애를 받고 숙비가 되었고 그 아버지 최천겸은 밀직사가 되었다. 그런데 우왕이 본과일을 또 총애하자 용덕이 이 일을 질투하여 평리 독일부가 일찍이 본가이와 간통했다고 참소하였으므로 길부를 서북면도 최철사로 내보낸 일도 있었다. 우왕 11년 정월 전 판삼사사 강인유가 사위를 얻는다는 말을 들은 우왕은 그 집으로 달려가 그 딸을 빼앗아 돌아와서 정비의 궁에 둔 채 동숙하고 아침 늦게까지 일어나질 않아 인일 정월 7일의 조화를 중단하기까지 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조정의 백관들은 물론이요 여염집에 사는 백성들까지도 자식의 혼인날을 알리지 않았다. 같은 해 2월 우왕은 왕흥의 집에 가서 그 딸을 바치게 하고 이때부터 그 집에서 잤다. 처음에 왕흥이 그 딸을 변인열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려 했는데 우왕은 내 명령을 기다려서 시집 보내라 하고는 사람을 보내 그 딸을 보게 했다. 왕흥이 신의 딸이 어리고 미련하여 애미가 병으로 앓고 있으니 무슨 정신으로 사위를 맡겠습니까? 라고 했다. 그러자 우왕은 눈을 부릅뜨고 꾸짖기를 네가 감히 나를 속이려 드느냐? 명을 줬지 않으면 죄가 처자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협박했다. 왕흥은 별수 없이 명령을 따랐다. 이를 어찌 왕의 행적이라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인용한 기록들은 모두 10여 년에 걸쳐 있었던 일이요. 이와 같은 행적이 10여 년을 계속해 왔음이 분명하고 보니 누가 우왕을 지존이라 받들겠으며 조선 중신들의 채통이 어찌 실추되었다고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성계와 강씨 부인은 실로 오랜만에 호젓한 시간을 가졌다. 한씨도 아버지의 무릎을 떠났지 않았던 방번과 방석은 잠이 든 지 이미 오래였다. 청명한 가을밤 하늘에는 달이 훤하게 떠 있었다. 이성계는 술잔을 비웠다. 강씨 부인이 빈잔에 술을 따르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꺼냈다. 주상이 신돈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다시 돌아요. 혼조야. 핏줄은 속일 수 없다고들 수군거리는데 듣기에 이만저만 민망한 게 아니에요. 임자, 예. 선왕께서 어찌 승하하셨는지를 아오? 제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환관 최만생과
제 자제의 홍윤이 시해하지 않았사옵니까? 따지고 보면 그때부터가 아닌가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이. 강릉대군 공민왕이 12살 어린 나이로 원나라에 잡혀갔다가 21살의 임금이 되어 돌아왔을 때 그는 고려 풍속 깊숙이까지 뿌리박힌 원나라의 관습을 제거하고자 했고 민족의 자주의식을 주창하고 나섰으나 사랑하는 왕비 노국 대장 공주가 세상을 떠난 다음부터 신경의 변화를 일으켰고 그것이 요승 신돈의 시대를 열어준 계기가 되었다. 거기에 우왕으로 이어지는 향락과 행패가 마침내 망국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이었다. 장수가 내직에 들어오면 물이 들기 쉽다는 최 장군의 말씀 가슴 깊이 새겨두셨으면 합니다. 이성계는 술잔을 비웠다. 형언할 수 없는 비분함이 일렁거릴 따름이었다. 장군 손님 드셨습니다. 조영기의 목소리였다. 찾아온 사람은 조반이었다. 조반은 정중한 예를 올리고 자리에 앉았다. 이게 얼마만이요, 조부사? 벽천에서 오시는 길인가 보구려. 그러하옵니다. 귀경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단걸음에 달려왔사옵니다. 조반은 12살이 되던 해 아버지 조세경을 따라 원나라 연경에 가서 학문을 배운지라 몽고에 능통했고 원나라 중서성 역사로 있었다. 1368년 공밀왕 17년에 귀국하여 1382년 우왕 8년에 판도 판서로서 정조 겸 주청사가 되어 왕의 시효 및 숭습을 청하고 돌아와 밀직 부사가 된 인재였다. 이 같은 조반이 주위아를 달려 이성계를 찾아왔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음이 분명했다. 아리옵기 송구스럽사옵니다만 절 좀 도와주셨으면 하옵니다. 조반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다. 도와주다니요. 무얼 말씀이요. 어디서부터 어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으나 수일 전에 이광이라는 자가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요. 벽천에 말인가요? 그러하옵니다. 마을 무릎애들을 거느리고 와서 제 토지를 정몰하겠다고 했사옵니다. 가만! 찾아온 이광이란 자가 무엇을 하는 자인데 여문방의 간호라고 하옵니다. 이성계는 노기가 끓어올랐다. 상대가 눈앞에 있으면 당장에 목이라도 칠 그런 숨가품이었다. 제 명색이 국록을 받고 있질 않사옵니까? 밀직 부사를 지낸 제가 권문세도의 간호 따위에게 행패를 받아야 하고 선조 대대로 전해오는 전답과 선영을 정몰당하다니요. 이래서 되는 일이옵니까? 이성계는 목구멍 위까지 차오르는 분노를 한숨으로 토해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수없이 듣고 목격했으나 조반과 같은 사람마저 그들에게 행패를 당하고 있다면 이 나라의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가고 있음이 분명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때 강씨 부인이 조촐한 주안상을 차려들고 들어왔다. 강씨 부인은 자리에 앉아 두 사람에게 손수 술을 따랐다. 이성계는 묵묵히 술잔을 비우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여문방이 간호들이 조부사한테 행패를 놓고 있다니 피가 끓어오르는 울분을 견딜 수가 없구려. 하나 따지고 보면 내게는 힘이 없질 않소. 그나마 조반에게는 이성계의 이 같은 말이 야속하게 들렸다.
이성계에게 큰 기대를 걸고 왔기 때문이었다. 힘이 없다니요. 장군에게는 수많은 병사가 있질 않사옵니까? 이것 보시오, 조부사. 병사는 그런 때 쓰는 것이 아니요. 병사를 다스리는 병권은 국방에만 써야 하는 게입니다. 난 그리 믿고 있어. 이성계의 어조는 단호했다. 조반도 이를 부정하고 나설 수는 없었다. 조반은 잠시 할 말을 잊은 채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이성계는 다시 말을 이었다. 조부사, 돌아가시는 길에 여문방을 한번 찾아가 자초지종을 세세히 말씀하신 다음 이광의 행패를 막아달라고 사정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소? 그러나 조반은 고개를 저었다. 들어주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때 옆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던 강씨 부인이 한마디 거들었다. 조부사님, 여문방 한 사람만 그런 짓을 한다면 우리 장군께서도 쾌히 응징을 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권문세가들이 한결같이 그 모양들이니 여문방 한 사람만 응징해서는 오히려 화를 자초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조반은 입을 열지 않았다. 다만 잔만 비울 뿐이었다. 이성계는 강씨 부인의 말을 수긍하고 나섰다. 이 사람 말이 옳소. 칼을 뽑게 되면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 썩은 뿌리를 뽑다가 나무 전체가 상한다면 득보다 실이 더 큽니다. 큰 기대를 걸고 찾아온 조반이었으나 이성계의 완곡한 거절을 듣고 보니 심중이 착잡했다. 어디선가 피리소리와 징소리가 아연히 들려왔다. 방 안에 있던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교차되었다. 그 시선의 표정은 한마디 말이 없어도 같은 곳에 머물렀다. 얼마 후 조용규가 들어와 시정의 바람을 전했다. 주상의 월장입니다. 이연 최장군 댁으로 가시더라 하옵니다. 이연으로 갔다면 피해는 덜 나겠구만. 이성계는 불쑥 그렇게 뱉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조반은 무거운 방 안의 공기를 감지하며 하직 인사를 드린 후 이성계의 집을 물려놨다. 조반은 걸었다. 혼자 힘으로 해야 한다. 조반의 생각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결국 같이 죽을 수밖에. 조반은 수없이 결의를 다지면서 길을 갔다. 그때였다. 조반의 뒤를 밟는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둘이었다. 각기 다른 방향에서 나타난 그림자는 귀의 말을 나누고 다시 각각 다른 방향으로 자취를 감췄다. 은밀한 동작들이었다. 조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걸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내 죽음이 헛되지만 않는다면 해볼 만한 일이라고 조반은 다짐했다. 전답을 빼앗기는 일은 참을 수 있으나 선영을 빼앗기는 일만은 견딜 수가 없었다.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소리가 제법 스산했다. 그때마다 별당의 등불이 일렁거렸다. 최영의 집을 찾아온 우왕은 오늘 아침 수창궁에서 있었던 일을 거론했다. 훈구 대신에 대한 예우가 잘못됐음도 시인했다. 우왕의 사과하는 말에 최영은 잠시 당황했다. 우왕의 사람다운 일면이 드러나고 그것이 최영을 당황케 했던 것이다. 아무리 행패만을 일삼는다 해도 임금에게는 임금다운 기품이 있음이라 생각했다. 전하, 성은을 주심이옵니다. 노시는 가무팔 따름이옵니다. 우왕의 표정은 진지했다. 비록 패랭이를 쓰고 있다 해도 용포를 입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전제를 계약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가요? 그러하옵니다. 백성들은 논밭을 갖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백성들에게 논밭이 없으면 생업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옵니다. 대궐을 나서면 보이는 게 논밭인데 그것을 백성들이 갖지 않았다면 도대체 누가 갖고 있다는 게요. 최영의 설명은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몽방과 인견미의 경우를 소상히 설명했다. 권문세도의 머슴들이 조정 중신의 선영까지 약탈해가고 있음도 거론했다. 이와 같은 혼란이 더 이상 계속된다면 조정은 백성들의 신임을 얻지 못함은 물론이요. 그렇게 되면 조정은 허수아비가 다름없음도 분명히 했다. 백성이 가장 귀한 것이며 사직은 그 다음이요. 거기에 비한다면 임금은 가벼운 것이라는 맹자의 말도 인용했다. 우왕은 전혀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최영의 말을 경청했다. 최영의 어조는 단호해지고 있었다. 전하, 여몽방, 인견미는 고사하고 그 간호들까지 노략질을 일삼고 있사옵니다. 그들을 다스리지 아니하고는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지 못할 것이오며 떨어져 나간 민심을 수습할 수 없사옵니다. 이 일은 순시도 뒤로 미룰 일이 아닌 줄로 아옵니다. 알겠소. 허나 여몽방이나 인건미를 벌주자면 이인님도 벌을 주어야 하지 않겠소? 우왕은 최영의 아픈 곳을 찔렀다. 이인님과 최영은 서로 마음이 통할 만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의 최영이 있기까지는 이인님의 보살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최영은 섬찟했다. 마치 자신의 결의를 시험하고 있는 듯한 생각마저 들었다. 최영이 망설이는 순간 우왕은 다시 한번 찔러왔다. 이인님을 별주지 않고 여몽방과 인견미만 벌준다면 아무런 뜻이 없질 않소. 최영은 여기서 주춤거리면 만기를 잃는 것이라고 믿었다. 단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전하, 신이 이인님의 도움을 얻고 있음은 사실이오나 사사로운 일이 조정대사를 앞설 수는 없사옵니다. 오나옵건대 이인님 여몽방 인견미에게 중벌을 내리시옵고 백성들로 하여금 편하게 살아가게 하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하, 그것이 왕도이옵니다. 통촉해 주시옵소서. 장군, 왕도도 좋아요. 하나 이인님은 수상이 아니요. 수상과 수상의 수화를 일시에 벌준다면 혼란이옵니다. 그 혼란의 수습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아오. 임금의 몸으로 대궐의 담장을 넘나드는 우왕이었다. 지금도 패랭이를 쓰고 있으며 시정 잡배들이나 입는 옷을 걸치고 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임금의 생각이었다. 우왕의 패륜 지도가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기인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던 최영은 적잖이 놀라고 있었다. 오늘 밤은 우왕의 생각이 깊었고 왕제로서도 아무 손색이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최영의 생각은 일시에 무너지고 말았다. 아버님, 주안상이옵니다. 어서 드려라. 문이 열리자 촛불이 일렁거렸다. 최영의 딸은 양가의 법도에 익숙해져 있었다. 비록 산해진 면은 아니었으나 정갈하게 마련된 주안은 최영의 딸의 손으로 우왕 앞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몸놀림이 매우 정숙하고 조용했다. 여자란 햇빛보다도 등쪽 아래서 더 아름답다고 했던가. 우왕은 갑자기 마른 침을 삼키며 최영의 딸을 응시하고 있었다. 최영은 그 같은 우왕의 시선에서 전율을 느꼈다. 최영의 딸이 물러갈 뜻을 고했을 때 우왕은 술잔을 들었다. 장군, 따님이 있었다는 얘긴 들은 바가 없어요. 따님의 술을 받고 싶소이다. 순간 최영은 모든 기대가 일시에 무너져 내리는 허망함을 느꼈다. 그러나 주상의 앞이라 내색할 수는 없었다.
정중히 따라 올리도록 해라. 대답 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녀는 온몸을 떨고 있었다. 청자 호리병 끝이 술잔에 닿으면서 흔들렸다. 그 소리가 신비하리만큼 우왕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다. 우왕은 잔을 비우면서도 시선은 채영의 딸의 얼굴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허허허, 앉으라고 일르시오. 왕명보다야 아버지의 분부가 어울리는 밤이 아니오. 거절할 일도 아니어니와 거절할 명분도 없었다. 당시의 품속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야 여염집에서도 있는 일인데 명문거족 최영의 집이요 임금의 행차가 아닌가. 딸은 다소곳이 자리에 앉았다. 일순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위기가 방 안 가득히 넘치는 듯했다. 그러나 최영의 심중은 어지럽고 답답하기만 했다. 밀초의 심지는 지직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다. 한순간의 침묵이 최영에게는 무척 길고 지루했다. 이윽고 우왕은 본성을 드러냈다. 얼굴에는 술기운이 돌고 있었으며 목소리에는 새끼에 젖어 듣기조차 민망했다. 장군, 경의 딸을 내게 주시오. 내 주위의 모든 계집들을 다 합쳐놓아도 경의 딸을 당하지 못할 것 같소. 최영은 나지막히 신음을 토해냈고 그의 딸은 몸들 바를 몰라 했다. 이제야 경과 인연을 맺게 되는구려. 경과 나는 진작에 핏줄로 맺어졌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기쁨을 맛보는구려. 즉시 이꼴채비를 서두르게 하시오. 어찌 감히 왕명을 거역하겠는가. 설사 그것이 사사로운 탐함이라 할지라도 거역할 수 없는 것임을 최영은 모를 까닭이 없었다. 그러나 최영은 정중히 사양의 뜻을 밝혔다. 전하의 성은에 가묵하오이다. 신의 여식은 정실소생이 아니었고 미천한 여인으로부터 얻은 것이라 왕명을 거역하는 신의 불충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허허허, 그 무슨 당치 않은 말씀이요. 전하, 이 아이가 정실소생이 아니라면 신이 어찌 왕명을 소생이라면 어찌 신이 왕명을 거역하오리까. 미천한 아이를 거두신다는 분부는 천부당 만부당 하온 줄로 아옵니다. 장군, 그와 같은 말은 날 멀리하겠다는 뜻일게요. 사감이란 말씀이오이다. 우왕은 사감이란 말을 썼다. 그 순간 최영은 등골이 오싹해옴을 느꼈다. 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왕은 어조를 높이며 최영을 바라보았다. 이것 보시오. 경도 알고 있는 일이 아니오. 근비, 현비, 숙비는 두고라도 소향비, 연쌍비, 봉가이와 같은 아이들이 내 곁에 있소이다만 그 아이들의 부모가 경과 같은 인품을 지니고 있소이까. 나도 명문 거족과 인연을 맺어야 되질 않겠소이까. 어서 입궁채비를 서두르게 하시오. 우왕은 말을 마치자 빈 술잔을 탁자 위에 소리나게 놓았다. 그 소리는 우왕의 노기만큼이나 엄중하게 들렸다. 최영이 비장하게 입을 열었다. 전하께서 분부를 거두시지 아니하시면 신은 머리를 깎고 중이 되겠사옵니다. 우왕은 주춤했다. 최영의 간함이 뜻밖에도 강경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일에만은 도통한 우왕이었다. 좋소이다. 경이 머리를 깎고 중이 된다면 나 또한 중이 되면 되는 일. 우리 같이 중이 됩시다. 망극하오신 분부이옵니다, 전하. 최영은 머리를 숙였다. 할 말이 없었다. 최영의 딸도 고개를 숙인 채 손끝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우왕은 연거푸 술잔을 비웠다. 자작이었다.
우왕의 노기 어린 목소리는 점차 가라앉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슬픈 넋두리와 같은 흐름이었다. 내가 경의 딸을 뺏듯이 데려가도 경은 할 말이 없소. 허나 경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것은 내가 경을 핑부로 삼아 경의 가르침을 받고자 함이 아니오. 채영이 고개를 들었을 때 우왕의 눈 언저리는 촉촉히 젖어가고 있었다. 내가 월장을 하며 군왕답지 못한 일을 하는 것도 밤마다 단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거기에는 까닭이 있으며 나더러 신돈의 핏줄이라고 수근거리고 있음도 알고 있소. 선왕 마마가 어찌 승하하시었소. 환관에게 참변을 당하시질 않으셨소. 생각해보시오. 나 또한 환관 따위에게 참변을 당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오. 누굴 믿으라는 게요. 내 곁에 누가 있소. 누가 있어 날 지켜준다는 말씀이요. 내 빙부가 되어주시오. 그리고 자식처럼 돌보아 주시오. 부탁이요. 우왕의 소망은 애절했다. 우왕은 공민왕의 비참한 최후가 자신에게까지 연장될지 모른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바람소리가 들렸다. 후원의 나뭇가지가 스산하게 울어댔다. 방안 가득히 무거운 침묵이 넘쳐 흘렀다. 우왕의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채영과 딸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우왕은 시선을 허공에 둔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스산한 바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촛불이 크게 일렁였다. 채영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심중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전하, 우왕은 허공에 두었던 시선을 채영에게로 돌렸다. 채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전하, 이 아이는 신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 배운 바가 많지 않사옵니다. 또한 양가의 법도도 아직 익히지 못하고 있는 줄로 아옵니다. 이 점 통촉해 주시온다면 신은 삼가 어의를 받들어 메시오리이다. 고맙소 장군. 내 장군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요. 채영의 딸은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의 뜻은 채영도 몰랐고 우왕도 몰랐다. 본인 자신도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었다.